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스웨덴에서 진행한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21일 오전 협상 장소를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부상은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스톡홀름 외곽에서 협상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어떻게 주고받을지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지난 사흘간 같은 장소에 머물면서 협상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는 비건 대표가 먼저 회의장을 떠난 뒤 남북 대표단만 2시간 정도 추가로 회의장에 머물러 남북 간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며 또다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최고 대표단과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언론이 우리가 북한과 관련해 이룬 위대한 진전을 평가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과 비교해 오바마 행정부 말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에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국이 결정됐으며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많은 진전을 이뤘고 다른 많은 이슈에 관해서도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워싱턴을 방문한 김영철 부위원장은 1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1시간 반가량 면담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무장관이 21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다음 달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내달 중순 따로 만나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일 두 외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일과 한미일이 긴밀히 연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와 연대, 대북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해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21일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아베 총리는 출국에 앞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협상을 70년 이상 남겨진 과제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푸틴 대통령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협상을 진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22일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평화조약 체결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 14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쿠릴 열도 즉 북방 영토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공습을 가하자 시리아가 반격에 나서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변에 공습을 가했다며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알쿠두스 부대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성명을 통해 시리아 내 이란 세력을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변함없는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오는 2020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21일 미 ABC 방송에 출연해 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며 자신은 아주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54살인 해리스 의원은 흑인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사회 정의와 일반 주민을 위해 싸울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비디오에서 미국의 장래는 우리의 가치를 위해 당신과 수백만 명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리스 의원은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박사 탄생 90주년을 위해 출마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국이 결정됐으며 곧 공개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비핵화와 관련해 많은 진전을 이뤘으며 다른 이슈도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국이 결정됐으며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We've agreed to meet sometime probably the end of February. We've picked a country but we'll be announcing it in the future.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워싱턴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전날 거의 2시간 동안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회담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2월 말경에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회담 개최국을 골랐지만 나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매우 고대하고 있으며 자신 또한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made a lot of progress that has not been reported by the media, but we have made a lot of progress. 또 다른 많은 것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불행히도 보도되지 않고 있지만 엄청난 진전을 이뤘고 하지만 곧 보도될 것이라며 북한과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은 19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김영철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으며 이어 오벌 오피스에서 양측의 확대 회담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친서가 전달되는 모습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관리들과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회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2장을 공개했습니다.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 측에서는 김 부위원장과 함께 박철 전 유엔 북한 대표부 참사관, 김성애 통일전선부 통일전선 책략실장,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통역이 동석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약 1시간 반가량 만났으며 양측의 만남은 생산적이었고 이러한 대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ust a little bit ago, the president had about an hour and a half long meeting.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was in the room as well as several others from the president's team. It was productive and they're going to continue those conversations and the president looks forward to it. 또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이 비핵화와 2월 말경 열릴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뒤 폼페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은 별도의 늦은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백악관 방문에 앞서서도 김 부위원장의 숙소인 워싱턴 듀폰 서클 호텔에서 비건 특별대표 등과 함께 회동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 노력에 대해 좋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은 2박 3일간의 워싱턴 방문을 마치고 19일 오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실행에 옮길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래 걸리는 과정인 만큼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역량을 낮추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과 일하는 데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제는 이를 수행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8일 미국의 싱클레어 브로드캐스트 그룹과의 인터뷰에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를 여전히 낙관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 비평가는 미국이 북한에 너무 많은 걸 줬다고 하고 많은 비평가들은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말한다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 비핵화 이행 과정은 오래 걸린다는 점을 언제나 알고 있었다며 그렇게 하는 동안 반드시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미국을 위협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위험을 낮추고 북한의 관련 프로그램 확장 역량을 낮추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도록 하는데 이런 대화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5명의 전임 대통령들도 같은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북한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것을 하겠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다음 달 말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확인되면서 이번에는 구체적이고 신속한 북한 비핵화 과정이 도출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확인한 뒤에 북한의 요구 수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미북 정상회담이 몇 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어떤 조건을 걸고 무엇을 성취하려는 건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time I think it's only a few weeks away. So I have exactly the same questions. What are the conditions? 힐 전 차관보는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이날 면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을성을 발휘하고 있는 점이 걱정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What is, I think, worrisome for me is that I don't get any sense that President Trump is at all. 북한의 실험 동결과 미한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쌍중단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나설 만큼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미북 정상회담 추진을 정치적 행보로 해석했습니다. He's been having so much trouble on the domestic front, so now he can claim some success in foreign. 국내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성공한 외교 정책으로 내세우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일부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시간표를 제시해야 하며 특히 북한이 언급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형 조치에 미국은 겨울에 열릴 미한 연합훈련 유예와 제재 완화 등을 대가로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ut what North Korea should give is a timetable for taking some concret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영변 핵시설 폐기를 의미 있는 조치로 보지 않는 시각도 있지만 이곳에서의 플루토늄 생산 중단은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괄목할 만하다는 설명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이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공개와 검증 등 비핵화를 위한 말이 아닌 행동과 가시적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Disclosure or step on verification or some other step related to their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또한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결정한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양측은 1차 미북 정상회담과 달리 구체적이고 빠른 비핵화 과정에 합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Well, one hopes that in contrast to the first summit, what we see is a tangible and hopefully rapid process.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국제사회가 인식하는 비핵화의 정의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비핵화 정의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무의미해지고 북한은 계속 제재 해제를 원하면서 경제를 되살리고 핵과 미사일 개발 야심을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추구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The North Korean side wants to break the sanctions and revive its economy.
so that it can pursue its nuclear and missile. 북한은 여러 핵 미사일 시설 중 한 곳만 신고하고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제재 완화만 얻어가려 할 수 있어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에릭 브로어 전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국장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면서 북한에 더 많은 핵시설이 있다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늦추는 것밖에 못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North Korea is also going to try and eke out every additional concession that it can along the way, and there's a risk there that if there are other nuclear facilities out there that really all 브루어 전 국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해야 하며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무회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반도 뉴스의 주요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 책임자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차 정상회담은 스웨덴에서 열린 비건 최선희 실무회담에 달려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핵협상 책임자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18일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날 12시 15분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90분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 책상에 앉아 김영철 부위원장과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자리에는 박철 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관, 김성애 통전부 실장,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배석했습니다. 면담이 끝나자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회동이 생산적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으며 미국은 완전히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압박과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ust a little bit ago, the president had about an hour and a half long meeting. It was productive, and they're going to continue those conversations. 앞서 김영철 부위원장은 숙소인 워싱턴 듀폰 서클 호텔에서 폼페오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50분가량 진행된 이 면담에는 비건 특별대표도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면담한 이튿날 이번 면담이 아주 좋았으며 다음 달 열릴 2차 정상회담 장소도 이미 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We've agreed to meet sometime, probably the end of February. We've picked a country, but we'll be announcing it in the future. 이어 미국과 북한은 20일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스톡홀름 근교에서 만나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이번 방미를 계기로 지난 몇 달간 계속된 미북 교착 국면이 끝나고 대화와 협상의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김영철이 미국을 방문했고 폼페이오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 그다음에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나오지 않았지만 2월 말에 열기로 합의했다는 자체만 보면 대화의 교착 국면은 일단 풀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또 미국과 북한의 스웨덴 실무회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그동안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싸고 대립해 왔는데 이번에 실무 당국자들이 마주 앉은 것을 보면 뭔가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북한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1차 정상회담을 가진 이래 이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상응 조치를 주장해왔습니다. 먼저 북한이 핵신고를 하고 이를 검증, 사찰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과거 비핵화 약속을 어기고 핵 개발을 한 것을 감안해 제재 완화 등은 비핵화가 이뤄진 다음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주장해왔습니다. 비핵화를 여러 단계로 쪼개고 모든 단계마다 미국이 상응하는 안전 보장과 정치적 대가 그리고 제재 해제 등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북한은 핵신고와 사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했지만 이것도 검증과 사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외국 기자들이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참관 아래 폭파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는 일종의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아닙니까? 핵실험장 저런 식으로 파괴해버리면은 무엇을 북쪽에서 생산했는지 어떤 폭탄을 실험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거기에 전문가들을 부른다고 그건 전문가들을 안 부르고 언론이나 먼 데서 보게 하고 사진을 찍게 하고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감출 것은 감추면서 미사일 발사대도 그렇고 엔진 실험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듯 미국과 북한 관계는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싸고 지난 7개월간 공전되거나 교착 상태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폼페오 국무장관은 1차 정상회담 다음 달인 7월 6일 평양을 방문해 1박 2일간 총 9시간에 걸쳐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폼페오 장관이 평양을 떠난 직후 북한은 미국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10월 7일 이뤄진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 분위기는 그보다는 좋았습니다. 당시 폼페오 장관은 백화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5시간 30분가량 만나 비핵화와 2차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사찰과 검증 그리고 상응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인 11월 초 뉴욕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던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은 막판에 무산됐습니다. 당시 국무부는 미국 고위급 회담이 11월 8일 뉴욕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철 부위원장은 끝내 뉴욕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무부 대변인은 7일 한밤중에 회담 연기를 발표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드는 가장 큰 의문은 대립과 갈등을 거듭하던 미국과 북한이 어떤 과정을 거쳐 다시 만났고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접점을 찾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11월 초로 예정됐던 고위급 회담이 무산됐지만 미국 양국은 대화의 끈을 계속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은 지난 12월 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비공개 접촉을 가졌습니다. 이날 접촉에서는 앤드류 김 미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센터 센터장이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당국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 언론은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에 때맞춰 워싱턴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역시 미북 물밑 접촉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 밖에 미국과 북한의 국방당국자들은 지난해 12월 미군 유해 발굴 문제를 놓고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말했습니다. Restarting the recovery of American soldiers remained from North Korea. Those talks began in late December.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며 협상의 불씨를 살려낸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7차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5일께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데 이어 지난 1월 12일께 또다시 친서를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일련의 접촉 과정을 통해 미국과 북한은 서로 주고받을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와도 협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ICBM이나 IRBM 그 미사일의 어떤 폐기라든지 또는 그에 대한 생산 라인의 그 폐기라든지 또는 나아가서는 또 다른 이제 또 뭐 핵단지들의 폐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상응 조치에 따라 신뢰가 깊어지면 그때는 전반적인 신고를 통해서 전체적인 비핵화에 나가고 이런 식의 프로세서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은 상응 조치 중 하나로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함께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를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무장관이 16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상응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비핵화 조치에 어떠한 상응 조치가 따를 수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그 조합을 검토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만 예컨대 종전선언을 포함해서요
뭐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뭐 그런 어떤 그 상설적인 그 미북 간의 대화 채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북 대화가 어렵게 재개됐지만 아직 마음 놓을 단계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북한은 한 달 뒤에 2차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지만 아직 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케네스 퀴누네스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Maybe because North Korea has not agreed. Maybe he made some proposal, but North Korea has not yet announced it. 전문가들은 미북 실무회담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부상이 주도하는 실무협상에서 미북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방안을 만들어내면 2차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상회담이 연기되거나 자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결국은 스티브 비건과 최선희가 사실 뭐 처음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2차 정상회담이 합의가 됐으니까 적어도 북한은 이 정도는 우리가 뭐 양보할 수 있으니 이제 미국이 좀 해라. 미국은 그건 안 된다. 적어도 이렇게 돼야 우리가 뭐 미국 국민이나 국제사회에 설득할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할 텐데 과연 여기서 서로 간에 수용할 수 있는 합의가 나올지 아니면 이제 2월 말 합의한 거지만 그게 잘 안 되면 뭐 날짜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우여곡절 끝에 만난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부상이 어떤 외교적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의 시민단체가 서방 세계에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신변안전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탈북 망명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영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나 폴슨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장은 21일 VOA에 지난 18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와 전직 한국 관리들로부터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안전한 망명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서한을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폴슨 소장은 이 서한은 바로 수신자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보냈다며 서한의 핵심은 조 전 대사 대리의 권리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습니다. The key message is that although we don't have any information about this particular case of Mr. Cho, VOA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 조성길 가족 한국행 지지 시민연대는 조성길 전 대사 대리와 가족이 안전한 보호와 그들의 바람에 따라 올바른 정치적 망명 절차를 밟는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대사 대리와 가족은 국제법에 따라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며 이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정부들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퀸타나 보고관에게 조 전 대사 대리와 가족이 안전한 보호 속에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정부들의 협력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앞서 조 전 대사 대리가 지난 11월 초 북한 공관을 이탈해 잠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언론들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조 전 대사 대리가 미국 망명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지만 이탈리아와 미국 정부는 모두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폴슨 소장은 조 전 대사 대리의 소재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도 알지 못한다며 하지만 그는 국제난민법에 근거해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veryone has a right to protection if that is necessary under the Refugee Convention. 조국에서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탈출한 사람은 국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북한은 명백히 그런 대상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날 폴슨 소장에게 서한을 전달한 이들은 북한 외교관 조성길 가족 한국행 지지 시민연대의 공동 상임대표인 태영호 전 공사와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 송광주 전 북한 이탈주민재단 이사장입니다. 이 단체는 박관영 전 국회의장과 정대철 전 의원,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 등 여러 탈북민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가
조 전 대사 대리와 가족의 안전, 한국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성길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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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전 공사는 회견에서 최근 북한과의 대화 기류 때문에 조 전 대사 대리와 가족의 망명이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성길과 그의 가족이 이탈리아 당국의 정상적인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현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 상황상 본인들이 희망하는 망명지로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는지 심히 우려된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탈리아 정부의 조성길과 가족의 신변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올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조 전 대사 대리의 망명 신청 이유와 목적지에 대해 아는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태전 공사와 탈북민들은 이런 한국 정부의 반응이 북한 주민들과 해외 북한 외교관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현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정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북한 주민들에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항상 팔을 벌리고 북한 주민들을 환영하고 있으며, 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들을 안으려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북한 주민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간주할 때만이 우리가 평화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태전 공사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48개 나라에서 접속하는 등 많은 북한 외교관이 접속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그들과 북한 주민에게 한국 정부가 언제든 보호할 수 있다는 신뢰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유엔 사무소의 서한을 함께 전달한 손광주 전 북한 이탈 주민재단 이사장은 VOA에 국제인권법을 제대로 모르는 북한 주민들에게 조 전 대사 대리 사안은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규범에 대해서 몰라요. 예를 들면 자신이 북한 지역을 탈출하는 순간 국제인권규범에 따라서 자신의 망명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 망명자를 신변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런 규범이 있다는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1948년 세계인권선언문 자체를 모르는 거죠. 조 전 대사 대리가 보위부 요원에게 체포되지 않고 자유롭게 망명지로 가는 모습은 북한 주민들에게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의 중요성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손 전 이사장은 특히 한국 정부가 아는 바 없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은 북한 지역을 탈출한 북한 주민이 한국행을 원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그 신변 안전을 보호하고 데려와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도 어긋날 뿐더러 두 번째는 국제 규범의 입과 개수도 맞지 않는 태도이지요. 한국 정부가 적어도 조성길 전 대사 대리 등 북한인들이 한국행을 원할 경우 언제든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을 했어야 유사시 한국 정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요독수용소 출신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는 한국 정부가 망명에 대해 미리 밝힐 필요는 없지만 논란이 증폭됐는데도 모른다고 하는 건 북한 주민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제 정부와 대화를 하건 협력을 하든 항상 북한 주민이 편에 있다는 것을 알려야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믿고 이제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텐데, 이 북한 주민의 인권이나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정확히 밝히지 않게 되면 이 통일은 점점 무너진다고 봐야죠. 한국 정부는 해마다 1,000명 이상의 탈북민을 수용하고 있지만 남북 화해와 대화 교류를 고려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진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21일 VOA에 탈북민들이 원할 경우 한국 정부는 이들을 수용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은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진지한 협상을 시작할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북 협상의 목표를 수용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은 미국과 북한이 다시 진지하게 협상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We believe it's high time to make sure that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Democratic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진 1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이 다시 진지하게 시작되도록 만들 적기라고 믿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분명한 로드맵을 만들 적기라고도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e need a clear roadmap, as I said, to clarify things and to allow to know exactly what the next steps will be and to have predictability. 미국과 북한이 후속 조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고 협상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분명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미북 간 협상의 핵심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며 북한이 이미 협상 목표를 수용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북한이 협상의 진전을 향해 나가기를 권한다며 두 나라가 효과적인 방식으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백악관이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인준 요청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스틸웰 지명자는 하와이 출신으로 미 공군에서 35년간 복무했으며 한국어와 중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의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틸웰 지명자에 대한 인준 요청서를 상원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 외교위원회는 조만간 스틸웰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인준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무부에서 한반도와 중국 등을 총괄하는 동아태 차관보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데니얼 러셀 차관보가 2017년 3월 사임한 뒤 수전 손튼 대행 체제로 유지되다가 지난해 7월 손튼 대행이 사퇴한 뒤 공석 상태였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스틸웰 예비역 공군준장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 지명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35년 이상 공군에 근무한 스틸웰 지명자가 비행조종사와 지휘관, 한국어 학자 등의 경력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2015년 준장으로 예편한 스틸웰 지명자는 현재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내 중국 전략 포커스 그룹의 소장을 맡고 있으며 하와이 소재 이스트 웨스트 센터의 선임 방문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틸웰 지명자는 미 합동참모부에서 아시아 담당 부국장을 지내고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무관으로도 근무하는 등 아시아 지역과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공군사관학교 출신인 스틸웰 지명자는 하와이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 공군지휘관대학과 육군전쟁대학 등에서도 수학했습니다. 지난 2015년 합참 아시아 담당 부국장으로 지낼 당시 워싱턴의 한 토론회에 참석해 고고도 미사일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 문제를 강조하며 북한에서 핵 사고가 발생하거나 핵을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과 중국 모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미중 간 북한 관련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문이 평양으로 송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원비어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국제 우편 서비스인 DHL을 통해 평양 소재 외무성으로 보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해당 우편물은 16일 워싱턴 DC 소재 미 연방법원 사무처에서 송달됐으며 수신인은 리용호 외무상으로 기재됐습니다. DHL에 따르면 해당 우편물은 16일 워싱턴 DC와 볼티모어를 거쳐 17일 현재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발송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배달이 완료되는 시점은 1월 30일로 예정됐습니다. 앞서 원비어 가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벤자민 해치 변호사는 지난 8일 법원 사무처에 서한을 보내 리 외무상을 수신인으로 하는 이 우편물 발송을 신청하면서
원비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그리고 해당 문서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동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비어의 소송을 맡았던 워싱턴 DC 연방법원장 베럴 하월 판사는 지난달 24일 최종 판결문을 통해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원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의 책임이 있다며 5억 113만 4,683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특히 약 5억 달러의 배상금 중 북한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0%로 하월 판사는 원비어와 원비어의 부모에게 각각 1억 5천만 달러씩 총 4억 5천만 달러가 지급돼야 한다고 판결했었습니다. 지난 2015년 북한 관광에 나섰다 이듬해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오토 원비어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혼수 상태에 빠진 뒤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며칠 뒤 숨졌습니다. 이후 원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약 8개월 만인 지난달 24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법원은 궐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하월 판사는 판결문과 함께 공개한 의견서에서 원비어의 죽음이 북한의 고문 때문이라는 원비어 측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전문가가 내린 결론은 북한이 고의적으로 원비어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데 있어 필수적인 증거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원비어의 발에 큰 상처가 있다는 점과 치아들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주치의의 진술서를 인용하면서 원비어의 발에 전기 충격이 가해지거나 치아 위치를 바꾸기 위해 펜치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은 원비어가 식중독의 일종인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돼 이후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원비어의 주치의였던 데니얼 켄터 박사는 보툴리누스균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신 원비어의 사인은 뇌혈액 공급이 5에서 20분간 중단되거나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DHL을 통해 미 법원 문서를 수신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원비어 가족들은 지난 6월 19일 국제 우편 서비스인 DHL을 통해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으로 소장을 보냈으며 당시 김이라는 인물이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또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푸에블로호 승선원들의 북한 정권에 대한 소장을 비롯해 과거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들 역시 DHL을 통해 평양 외무성에 배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북한에 납북돼 사망한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의 판결문의 경우 DHL을 이용해 북한으로 향했지만 배달되지 못한 채 되돌아왔다는 기록이 법원에 남아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올해 미 국무부 예산 가운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1,000만 달러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00만 달러가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니타로이 하원 세출위원장은 2019 국무부 해외활동 지출법에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 1,0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 위원장은 2019년도 종합세출법안과 관련해 최근 의회에 제출한 설명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600만 달러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NED에 배정되고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이 관리하는 경제지원기금에 나머지 400만 달러가 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보다 200만 달러 더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종합세출법안에서는 미국 정부가 경제지원기금과 민주주의기금에서 각각 400만 달러씩 총 800만 달러가 북한 인권 프로그램에 배정됐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성장과 강화에 헌신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국무부 예산을 받아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5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2017-2018 회계년도에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개선 활동에 23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은 해마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게 활동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과 12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러시아의 보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북한에 들어간 정제유는 허용치의 약 60%로 늘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11월과 12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약 4,438톤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18일 중국이 11월과 12월 각각 2,928톤과 1,510톤을 대북 정제유 공급량으로 보고했다며 이를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에 공식 반입된 정제유는 기존 33,623톤에서 38,061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안보리는 1년 동안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정한 바 있습니다. 국제 유가 전문 웹사이트 등을 토대로 볼 때 50만 배럴은 6만에서 6만 5천 톤 사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지난해 북한에 공급된 정제유 3만 8,061톤은 허용치의 58에서 63%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고 있는 또 다른 나라인 러시아는 아직 11월과 12월의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보고를 마치면 이 비율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러시아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8,880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지난 한 해 공급한 총량 19,198톤보단 적지만 러시아가 11월과 12월 공급량을 추가로 보고하면 러시아의 공급량이 중국을 앞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보고가 최종적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과거 공급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 안보리의 상한선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는 공식 보고된 정제유만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실제 북한에 반입된 양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미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3국 선박으로부터 유류를 전달받는 모습이 수차례 포착됐지만 이런 방식으로 확보한 유류는 이번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해 9월 안보리에서 열린 대북제재 관련 회의에서 그해 1월부터 8월 사이 북한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80만 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는 상한선의 160%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